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온라인 수업이 오늘로서 아마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정식 등교를 통해서 선생님과 이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온라인 수업인 동아시아 14차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큰 흐름이 또 하나 바뀌었는데요. 자, 율령이라는 것입니다. 율령이라는 큰 주제가 왔는데요. 율령과 유교의 성립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수업을 할 텐데요. 율령은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 하나의 요소였죠. 그렇죠? 불교, 또 뭐였습니까? 율령, 또 하나가 뭡니까? 불교, 한자. 이와 같이 동아시아 문화를 구성하는 4대 요소 중에 하나인 율령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율령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흔히 율령 그러면 한국어 시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한 이유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와 같이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했을 텐데요. 이 율령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율령이라고 하면 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율령은 법인데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전근대 동아시아 전통 왕조의 뭐라는 거?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때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요. 이때 율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늘날 보자면 형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것은 각종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와 관련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령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그러한 것을 처벌하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형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령이라고 하면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 중에서도 두 가지의 법, 형법과 행정법을 합쳐서 우리가 율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춘추전국시대 때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했다. 이 사상들이 바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백가라고 얘기했고 이 제자백가 중에서 법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 법가, 도가, 묵가 중에서 법가, 율령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율령에 의한 그러한 통치를 했던 법가가 춘추전국시대 때 등장을 했고 이러한 춘추전국시대를 마침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이 율령체제인 법가를 수용하면서 마침내 부국강병에 성공했죠. 자, 그래서 법가라는 것은 자, 이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했을 땐 강력하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상벌 중심의 그러한 통치체제를 이때 진나라가 수용하게 되면서 마침내 부국강병에 성공하게 되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그러한 나라가 진나라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형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친 이런 형법 때문에 결국은 진승 5강의 난까지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진나라는 엄격한 형법 중심의 법가를 수용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법가 사상의 대표적인 그러한 학자들이 상항, 이사, 한비자 같은 사람들이 법가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요. 진나라의 법칙을 한번 보면 법을 위반한 시에 굉장히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고 신체형 또 강제노동 같은 굉장히 엄한 형벌을 가했다는 거. 또 이 문자와 도량령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얘기는 각종 뭘 통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 이런 것들 영을 하나로 통일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세 또한 법에 의한 조세 순치를 강조하는 그러한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진시황 때는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정책을 수용하면서 승상 그러니까 오늘 보자면 재상 같은
그러한 관직의 이사, 법가사상가죠? 법가사상가였던 이사를 등용하면서 법가적인 통치를 굉장히 강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진시황제였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진시황제는요,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국을 순행했죠. 자기가 넓혀놓은 전국을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넓혀놓은 그 땅을 순행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넓혀놓은 땅을 확인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뭘 세워야 돼? 여긴 내 땅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겠죠. 자, 그 비석이 낭야 대각석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면서 이 싼동 지역을 특히 순행하고 낭야산에서 세운 그런 비석인데요. 이때 전국을 통일하고 자기가 넓혀놓은 그 땅을 순행하면서 세웠던 비석, 낭야대각석이라는 그러한 비석도 있고요. 이러한 법가 사상은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통치 방식이어서 이 법가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억압했죠. 자, 그래서 특히 어디요?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간혹한 그런 처벌을 했던 그런 분소 경유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법가로 사상을 통일했고요. 또 가혹한 이러한 엄격한 형벌, 가혹한 통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농민봉기였던 중국 최초의 농민봉기였던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법가는 무너지게 되고 그 뒤를 잇게 되는 한나라에서는 이제 법가를 대신해서 뭘요? 유가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나라 때 율령과 유교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무제 때는 동중서라는 인물이 건의했죠. 자, 한무제 씨여, 더 이상 법가로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인과 예와 덕 이런 것들 유교적인 그러한 덕목으로 통치를 하셔야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의하게 되면서 한무제는 진시황과는 다른 그러한 유교를 국교화했습니다. 자,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였다. 유교에서 천명사상이 황제체제를 정당화했다. 천명사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똑같은 말이 바로 뭐예요? 선민사상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희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서 하늘의 명을 받고 신의 자격으로 너희들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천명사상이잖아요. 이런 천명사상이 황제체제를 정당화했고요. 또 이 중국에서 유교를 가르치는 유교 최고 교육기관이 이때 등장했는데요. 자, 유교 최초 교육기관 여기 있으면 가로를 비워놔야 되는데 여기 가로를 비워놓지 않고 땡겨졌네요. 자, 중국에서 유교를 가르쳤던 유학을 가르쳤던 최초의 교육기관이 있네요. 그 교육기관을 뭐라 불러요? 태학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거는 우리 고구려의 태학과 이름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고구려 소술왕 때 세웠던 태학과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과 이름이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술왕의 태학이라는 것은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또 오경박사라고 하는 이것도 좀 여러 객지에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유교를 교육하는 그러한 관리네요. 그렇죠? 유교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를 두었을 정도로 이때 굉장히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경박사라는 관직 또 태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고 유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때 한무제가 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구나. 또 지방에 유교의 가장 대표적인 육아의 대표적인 인물 공자죠. 공자, 맹자, 순자 이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공자의 사당을 또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자의 사당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라 부르기도 하고요? 문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묘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한나라 때는 이 유교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을까요? 자, 인과 예와 의와 이런 것들로 통치를 하면 부국강병은 무조건 되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자, 법가, 진시황 때 법가도 일정 정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그 법가의 토대 위에 또 뭐가요? 육아가 결합된 형태로 이 통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무제 때는요, 법과 또 뭐가요? 유교가 두 개가 합쳐져서 이와 같이 통치가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에 유교 사상이, 이 법안에 유교 사상이 널리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져서 통치 인형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율령의 변화, 체계화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율령이 시작된 것은 형벌 위주의 그러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 건 진나라 한나라 때고요. 또 율과 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법과 또 뭐요? 행정법으로 둘로 갈라지게 된 게 서진 때 얘기이고요.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 요거 좀 봐두셔야 됩니다. 율령 체제가 완성되어지면서 이 율령 체제가 어디로요? 동아시아로 전파되어지고 이 당나라의 율령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무슨 율령? 나요 율령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군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선생님 설명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수나라 당나라 때에 완성된 이런 율령은 또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되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당나라 때 와서야 완성되어진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자, 다음요. 수입니다. 수나라는 선생님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존재하다가 멸망한 나라다. 그래서 수누, 문제, 수, 양제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수도는요. 장안이었고요. 자, 이때 보니까 율령, 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율령을 좀 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율령을 보완해서 더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율령, 격식, 그러니까 격과 식이 또 단계가 있는데, 자, 이것은 율령을 보완한 법령을 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한 세칙을, 시행 세칙을 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모르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율령, 격식 같은 말이다. 이 정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율과 령과 격과 식, 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과 행정법 이 둘로 구성됐다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 율령 그러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통치 이념으로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어떻게 하는데요? 강화하는 데 이 법이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울 때도 항상 율령이라고 하면 왕권 강화,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라는 그러한 또 설명을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자, 이 수나라는요, 중앙행정제도를 정비했는데 이 중앙행정제도가 삼성과 육부라고 하는 중앙행정제도를 정비했고요. 지방에는요, 지방통치는요, 주현제라고 하는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삼성육부 또 뭐 주현제 이런 거 실시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발해 또 고려 이런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도, 수나라, 당나라의 중앙행정제도, 지방통치제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 겁니다. 다음요. 자, 선발 방법, 관리들의 선발 방법은요. 처음에는 무슨 제도였었습니까? 향거. 기억납니까? 향거, 리선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지방 세력들이, 호족들이 자기 고장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인재들을 중앙으로 추천하는 거죠. 추천제였었습니다. 추천해서 그 세력들이 추천받은 애들이 관리로 선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향거리선제, 이건 주로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제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제도고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서요. 관리 선발 방법은 쿠품 중정제라는 제도인데요. 이 중정제라는 것은요.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중정관이 지방에 있는 젊은 인재들을 몇 품으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몇 등급으로? 9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중앙으로 추천하며 그 추천을 받던 그러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관리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추천제 방식, 향거리선제도 마찬가지고 구품중정제도 둘 다 추천제 양식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되면요. 중국 최초의 유교를 시험을 봐서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어집니다. 그렇죠? 과거제가 최초로 실시되어지는 시대도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나라 얘기할 때 수문제, 문제를 굉장히 잘 냈다. 그래서 문제를 시험 봐가지고 관리를 등용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으라고 설명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제 때 중국 최초의 과거제도가 실시되어졌고, 또 이때 과거 시험의 과목들은 다 유교와 관련된, 유학과 관련되는 그러한 것들이 출제되어졌다. 그만큼 유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다음에 호적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고을에 누가 몇 명이 사느냐 이런 것들을 호적을 작성하는 거죠. 이러한 인원을 통제하고 호적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부역을 동원하고 또 하나는 조세를 또 뭐하기 위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사람 머리수당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적을 이때 작성하는 호적제가 시행되었고요. 또 하나 균전제라는 제도인데, 이 균전제는 기억납니까? 자,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평민의 성인 남자들에게 이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죠. 자, 호적제를 바탕으로 성인 남자들에게 원력, 토지를 국가에서 나누어주는,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균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제도들이 또 수나라 때 실시되어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율령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수나라 때는 뭐가? 대운하가 건설되어졌다라는 얘기 했었죠. 양제 때 강남과 어디를요? 화북을 연결하면서 이때 강남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업 생산물을 화북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고구려 원정에 필요한 많은 군사나 물자나 이런 것들을 또 화북 지역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그러한 대운하 공사가 수나라 때 있었다. 자, 이 수나라의 대운하 공사가 이때 또한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난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면서 또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또 대원정에서 고구려 원정이나 이런 데에서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다. 어쨌든 이 대운하 공사는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물자와 또 군사적인 그런 목적에서 건설되어진 대운하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짧은 기간 안에 존재하다가 멸망해버린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그 수나라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마침내 그 율령 시스템, 율령 체제를 완성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나라의 수도 또한 어디예요? 마찬가지로 장안성입니다. 자, 장안성이요. 자, 이 장안성은요, 대표적인 이때 당시에 국제도시였다라고 얘기했고, 이 장안성은 또 굉장히 어떤 성격이 강했다? 개방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문물들이 장안으로 몰려왔고, 이 당나라의 발달된 문물들을 배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학문이나 또 불교나 이런 것들, 유교, 불교, 문물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장안성으로 몰려들어서 선진문물 수용해서 자국으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제인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 대표적으로 우리 최초원도 있었고요. 또 일본의 옌닌 이런 인물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해초 이런 인물도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당나라는요, 수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이때 계승하여서 이때 율령 체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 드디어 어떻게 했다는 거? 완성시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 격식,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완성했는데요. 형벌, 그러니까 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령 중에서 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형법은요, 너무나 간혹했죠. 사람을 처벌을 죽이는 데서 너무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어떻게 하자고요? 형법을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해서 이러한 별별 요상하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형법들을 없애고 5개로 통일했거든요. 그 5개의 형벌이 태, 장, 토, 유, 사입니다. 여기 사 여기 적을게요. 안 써주시네요. 태장도 여기다가요. 잠깐만요. 왜 안 쓰시죠?
자, 여기 잠깐요. 네. 태장 도유. 잠깐만요. 자, 태장 도유 사입니다. 자, 태라는 것은요, 이때 태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엄한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라는 것은 뭘까요? 제일 잔혹한 그런 형벌인데, 사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라는 것은 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유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유배 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라는 것은 깜빵에 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곤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태라는 것은 뭐냐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것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라는 거, 이거 회초리요, 장이라는 거 곤장이요, 도라는 것은 깜빵에 넣는 거죠. 감옥에 하옥시키는 거, 유라는 것은 유배를 보내는 거, 사라는 것은 사형시키는 거, 이와 같이 형벌을 이와 같이 5개 단계로 통일하는 태장도유사라는 형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중앙의 통치 조직은요, 삼성육부였고요. 배웠죠? 아까 얘기했던 수나라부터 그대로 삼성육부였네요. 그렇죠? 이 삼성육부가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요? 발해의 삼성육부와 고려의 이성육부죠. 고려는 삼성육부를 자신들에게 적합하게 이성육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로 바꿨고, 지방은 주연제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유교 교육기관인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고요. 이 국자감 또한 우리나라에 또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유교 교육기관이 뭐 있었습니까? 국학이라는 게 있었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고,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다 당나라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최초로 고려 누구 때요? 광종 때 958년에 이 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또 뭐가 실시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제도가 실시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 이러한 당나라 수나라의 율령들이요. 율령들, 각종 제도와 형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동아시아에 전파되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되어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당나라와 수나라의 율령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삼성육부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서성이죠. 중서성이고요. 황제 아래에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상서성이 있고요. 다음에 문화성이라는 3개의 성이 있고, 특히 이 중서성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수립하는 거죠. 정책을 수립하는 거고요. 정책을 수립하면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정책 수립한 걸, 정책을 뭐 해야 될까요? 심의해야 되겠죠. 의논해야 되겠죠. 다음에 의논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정책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해야 되겠잖아요. 집행을 하는 데는 한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 상사성 아래에 보니까 몇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6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2호 예병 형곡이라고 하는 6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 통치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성육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때 보니까 당나라 조정에서는요, 구분정과 영업정 같은 그러한 땅들을 또 농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나눠준 땅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균전이라는 땅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균전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자, 농민들은 이 균전이라는 땅을 받은 대신에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죠. 농한기 때는 농번기 때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는 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위급 상황일 때는 군대로 또 동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병일치, 농민이 곧 뭐야? 군인이야 라고 하는 제도가 쌤이 얘기했죠. 부병제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부병제가 실시되어졌고, 다음에 또한 이 외에도 또 농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또 3가지 가장 큰 의무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국가에게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쌀이나 배로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용이라는 것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서 국가에게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거고요. 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곡물, 공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게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다 영이죠, 그렇죠? 행정법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둔 거 태장도유사 이것이 바로 뭐 형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법보다는 더 뭐가 더 중요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령, 행정법이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넘어오겠습니다. 당나라 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장안성에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자신의 문화도 널리 동아시아로 또 그 외 지역으로 퍼져갔지만 또 외래 종교들, 외래 문화들도 당나라로 많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했다고요? 관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박해하거나 탄압하고 자문화 중심주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당나라는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외래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크리스티교 중에서도 네스토리우스파 이런 경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또 마니교, 이슬람교 이러한 종교들이요. 또 당나라에 또 일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수도 장안은요. 자 동서의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때 동과 서의 무역이 만나서 이때 교차하는 그러면서 교류하는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가 되면요 변방을 수비하는 이때 군사령관인 절도사들이 이때 왕권이 약화되어지면서 절도사들이 난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에 의해서 이때 자 대표적으로 안사의 난이라는 난이 일어나는데요.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두 사람, 대표적인 절도사 두 사람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침내 국가가 분립하게 되고요. 황관들의 횡포, 그러면서 또 여기에 가중되어지면서 농민들의 봉기까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어떤 나라는요? 당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뒤에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예요? 5대 10국이죠. 이 5대 10국이 전국을 몇 개로 나눠진 겁니까? 쪼개진 겁니까? 15개. 화북 지역에 5개 큰 국가들, 강남 지역을 비롯한 이 쪼잔한 작은 10개의 국가.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5대 10국이라고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5대 10국을 절도사들의 난립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이 5대 10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이 5대 중에 하나였던 후주 출신의 조광윤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마침내 5대 10국이 통일되어졌고요. 이때 통일된 나라가 바로 송이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요, 이런 절도사, 군인들이 할가하고 군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이러한 사태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요? 문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계속해서 받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13세기에 몽골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송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우리나라 율령 수용과 국가체제의 정비인데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율령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부분은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중에 16, 17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습지를 그 16, 17페이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16, 17페이지 부분의 학습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지는 선생님이 개학하고 난 다음에 등교 개학 이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너무 학습지에 연연하지 말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했던 왕, 이건 기억나죠? 4세기 무슨 왕 때요? 소스리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자 이때 태학을 설립했던 기구이고요. 다음에 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관등과 관복제 같은 관등, 관복 이런 제도, 율령, 법, 행정법이죠. 이런 행정법이 언제부터 3세기에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고이왕이라는 왕 때, 자, 이때 관등과 관복제 같은 이러한 제도들, 행정제도가 완성되어졌고요. 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 율령이 반포되어진 건 굉장히 넓네요. 거풍왕 때 와서야 율령이 반포됐습니다. 몇 세기요? 6세기의 왕이잖아요. 자,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통일신라는 당나라 문물을 수용하고 율령을 청구했다. 자, 드디어 당나라가 있을 때 통일신라였구나. 통일신라 때 이때 당나라의 문물을 율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당나라 유교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갑을 이름을 변형해서 통일신라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나요?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했고요. 다음에 중앙관서와 관직의 운영은 그렇지만 이 신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분제도, 골품제와 연계되어 있어서 이 당나라의 그러한 율령과는 받아들인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관직 선발에는 이 당나라의 과거 제도를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과거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고려시대 때 와서야 과거 제도가 수용이 된 거잖아요. 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관직 선발에서 18세기 후반에 아주 잠깐이지만 과거 제도와 비슷한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가문이나 혈통보다 능력에 따라서 국학의 졸업시험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관직을 선발했던 무슨 제도가 독서, 삼품과 같은 과거 제도의 전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통일신라에도 있었다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국학의 졸업시험의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그 성적에 따라서 관직을 부여하는 그러한 능력 위주의 관직을 선발하는 그러한 제도, 완벽한 과거 제도는 아니지만 과거 제도의 전신 단계의 그러한 제도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발해는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명칭과 운영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쳐놨으니까요. 지방은요, 5경 15부 62주 주현제가 실시되어졌고요. 당나라의 국자감이 변형되어져서 이 발해 또한 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졌는데, 발해의 유교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명명되어졌었죠. 다음에 자 고려는요 당의 중앙의 삼성육부와 구품의 관품체제를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이때 삼성육부를 변형했습니다. 중서문화성과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쳤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 아니라 뭐를요 이성으로 운영되어지고요.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는 무슨 체제? 이성 육부 체제로 이것도 뭐예요? 독자적인 그런 변형을 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실 내에서는 또 그 고려만의 그런 근친혼적인 그러한 것들도 왕실 안에서는